네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미를 문 밖에서 쫓아내니? 어머니, 요즘은 다들 부모와 거리 두면서 살아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평생 키운 시골집 팔아서 네 빚 갚으라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무릎 꿇지 마라. 이제 난 니들한테 줄 돈도 줄 마음도 없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 모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니? 정말 우리 보고 힘들어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라. 니들이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도 밭에서 작물들을 가꾸고 있었죠. 봄이라 새싹들이 돋아나는 계절이에요. 어머니, 요즘도 밭일하세요. 옆집 순자 씨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 나이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머니 아들은 언제 내려와요? 설 지난 뒤로 못 봤는데. 순자 씨의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울에서 은행에 다니는 아들은 명절 때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바빠서 그래. 은행에서 중요한 자리라 휴가 내기도 힘들대. 밭에서 키운 싱싱한 채소들을 보며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해주는 반찬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하네요. 어머니, 반찬 담가서 보내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가져다 줄래. 저는 밭에서 정성스레 키운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상추, 쑥갓, 아들이 좋아하는 열무도 넣었죠. 어머님, 그렇게 챙겨주셔도 받기나 할까요? 순자 씨의 말에 가슴이 살짝 아려왔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더라고. 이런 걸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채소를 다듬으며 손주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처럼 예쁜 아기였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손주 생기면 좋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거지.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와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총각김치.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만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서울 한번 다녀와야겠다. 혼잣말을 하며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집에 있을지 모르지만 며느리라도 만나면 좋겠죠. 아들아, 엄마가 반찬 가져갈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반찬통을 정리했어요. 내일이면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첫 아이 입덧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서두르시다가 다치시겠어요. 옆집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들여다봤죠. 괜찮아. 며느리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냉장고에서 장아찌를 꺼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오전부터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망설여졌어요. 영수가 입덧할 때는 뭐가 좋대? 저는 생강차가 도움됐어요. 어머니 생강 있으세요? 저는 부엌 찬장을 뒤적이다 말고 영숙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없네. 장에 가서 사와야겠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생강부터 찾았어요. 마침 약재상 할머니가 좋은 생강이 들어왔다며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나요? 그럼 입덧하는 며느리한테는 최고지. 장바구니에는 어느새 생강뿐만 아니라 대추, 귤, 과자들로 가득 찼죠.
임신한 며느리가 먹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하나둘 담았습니다. 어머니, 서울은 언제 가시게요? 약재상 할머니의 물음에 기차표를 꺼내 보였어요. 내일 아침 첫 차로 가려고요. 집으로 돌아와 불이 나게 생강차를 만들었습니다. 옆집 영숙이가 알려준 대로 꿀도 넣고 배추도 같이 달였죠. 어머니,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니 며느리가 좋아하시겠어요. 마침 들러준 순자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된 손주 할매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밤이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오신다고요? 그래, 입덧이 심하다길래 생강차도 만들어가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졌어요. 걱정 말아라. 내일 가서 맛있는 것도 해줄게. 짐을 싸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첫 손주를 가진 며느리를 위해 무엇을 더 준비할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며느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기차표는 잘 챙겼나?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전화기를 보니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보여주며 운전기사님께 부탁드렸죠. 아파트가 꽤 높네요. 몇 층이세요?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들 집에 처음 가보거든요. 택시기사님이 놀란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첫 방문이신가 봐요. 네, 며느리가 임신해서. 택시는 번화가를 지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정문에서 경비원이 차량을 세워 확인했습니다. 방문하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백일동인데 호수는 잘 모르겠네요. 김현우 씨 댁인데. 경비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2504호세요. 하지만 방문객 사전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아들 며느리한테 깜짝 방문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은 출입이 어려우세요. 그때 마침 택배 기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아들 애미 맞아요. 신분증도 있고. 경비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연락하고 오셔야 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2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시골 옷차림이 고급스러운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아 보였죠. 2504호. 여기구나. 초인종을 누르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봉지에 담긴 반찬통들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라 나다. 시어머니.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도 없으셨는데. 깜짝 방문하려고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 문 좀 열어줄래?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복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웃집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아주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얼른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좀. 며느리의 머뭇거리는 목소리에 손에 든 봉지가 무거워졌습니다. 복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며느리가 입덧한다길래 반찬도 해오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현관문 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거실에 골프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양복 차림이었고 구두까지 신은 상태였죠. 골프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던 참이에요. 그래도 어미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들은 시계를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부모님도 미리 약속하고 오시는 게 예의예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골프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아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거래처 사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밥이라도 먹고 가면 안 되겠니?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저는 들고 있던 반찬 봉지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거라도 받아. 내일 회식도 있고 이번 주말엔 와이프 친정에도 가기로 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아들은 더욱 불안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정말 안 돼요. 현관문이 닫히려는 찰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늦겠어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닫힌 현관문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 든 반찬 봉지가 무거워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까 본 골프 차림의 남자들이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에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복도를 지나가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할머니, 몇 층 가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요. 손에 든 반찬 봉지가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반찬 봉지를 들고 있자니 팔이 점점 아파왔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죠. 아줌마, 누구 찾으세요?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2504호에 잠깐 들렀다가요. 옆집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현우 씨네요? 그 집은 지금 나가셨는데. 저는 손에 든 반찬 봉지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까 고민했지만 복도에 서 있기도 민망했습니다. 혹시 메모라도 남기고 가실래요? 아니에요. 그냥 문고리에 걸어두고 갈게요. 반찬 봉지를 현관문 손잡이에 걸었습니다. 봉지 안에 반찬통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김현우 씨 어머님이세요? 네. 깜짝 방문하려고 왔다가 옆집 아주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시게 해서야. 괜찮아요. 바쁜가 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부모님도 약속 잡고 만나야 된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그냥 집에 가려고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택시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아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건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버스가 더 편할 텐데요. 아니에요. 그냥 기차 타고 내려갈래요.
택시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라디오 볼륨을 낮췄어요.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만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건네준 귤도 손도 대지 않았어요. 마을 정류장에 내려 집으로 가는 길. 재봉틀 모임 회원들이 모여 있었죠.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순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울은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미싱을 돌리려 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죠? 영숙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어요. 재봉틀 바늘이 옷감을 빗돌게 꿰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모임 회원들이 하나둘 저를 둘러쌌습니다. 평소라면 귀찮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좀 어떠세요? 입덧은 좀 나아졌대요. 순자의 질문에 미싱 발판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모르겠어. 얼굴도 못 봤어. 회원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울 애들이 다 그래요. 바쁘다고. 저는 재봉틀을 멈추고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아들 집에 두고 오지 못한 반찬들이었죠. 같이 나눠 먹을래? 오늘 아침에 만든 거야. 회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숙이가 먼저 나서서 반찬통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반찬이면 저희가 복 받아 먹는 거죠. 순자가 옆 가게에서 막걸리를 사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사코 거절했을 텐데 오늘은 한 잔 받아들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어머님 자식이면 좋겠어요. 영숙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걸리 잔을 비우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회원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울에서의 일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김장할 건데 어머님도 오세요. 순자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반찬거리 좀 챙겨갈게.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재봉틀 소리와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가 따라 나섰어요. 어머님, 내일도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주름진 손을 꼭 잡아주는 순자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내일 점심은 내가 차려줄게. 골목길을 돌아 집에 도착하자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텃밭의 채소들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마을 입구에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반가웠을 텐데 서울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머님 계시죠?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봐요.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 법무팀 과장님이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밭에 꽂혀 있던 호미를 뽑아 마당으로 향했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마당 평상에 앉자 며느리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법무팀 과장이라는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대해서. 저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바쁜 사람들인데 뭐.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법무팀 과장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실은 아드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장의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어요.
현우 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은행에서 승진했다던 게 거짓말이었나 싶었어요. 얼마나 큰일이길래. 이자만 6천만 원입니다. 과장의 말에 마당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머님의 시골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며느리가 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법무팀 과장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서류만 써주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당 텃밭에 심어둔 고추 모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심은 거라 아직 뿌리도 채 내리지 못했어요. 아들은 어디 있니?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고 있어요. 며느리의 대답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무팀 과장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다시 밭으로 향했어요. 호미로 땅을 파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누가 다녀가셨어요? 옆집 순자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킬 때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렇게 새벽부터 어디 가세요? 이웃집 순자가 마당에서 물었습니다. 잠깐 은행에 들러볼게.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대출 서류를 보니 아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걸 왜 이제 보시나요? 상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마나 대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류를 훑어보던 상담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대출 금액만 수십억입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상담원이 얼른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골프 치러 갔대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보여준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의 농지를 담보로 잡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님, 절대 농지 담보 대출하지 마세요. 사기일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서류 준비되셨나요? 민지야, 니들이 이럴 수가 있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해서.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담 너머로 순자가 걱정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줄래? 순자와 함께 읍내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집을 처분하겠다고 하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정말 파실 거예요. 순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데 이런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 부동산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대문에 걸린 매매 전문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보러 오셨나요? 중년의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니요. 집을 팔려고요. 중개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주소를 물어보더니 지도를 펼쳤어요. 어머님 댁이면. 전원주택 짓기 좋은 자리네요. 순자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 서울 사람들이 전원주택 많이 찾거든요. 가격도 꽤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싸게 팔 생각 없어요. 그냥 빨리만 팔아주세요. 중개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두르실 것 없습니다. 제가 좋은 가격에 현금으로 빨리 살 사람을 찾아주세요. 순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마침 손님이 있긴 한데 지금 연락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양복 차림의 남자가 부동산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분이 건설회사 사장님이신데 전원주택 지으실 생각이래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집 사진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격은 얼마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부르신 대로 하겠습니다. 순자가 화들짝 놀라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내일 중으로 잔금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계속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직 계약금도 안 받으셨으니 취소하시면. 순자야, 이제 됐어. 마당에 들어서니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사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순자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서울로 갈 거야. 서울 변두리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시골집을 판 돈으로 작은 원룸을 알아보려고요. 순자가 따라 나섰지만 혼자 오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할머니, 어떤 집 찾으세요? 젊은 부동산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혼자 살 작은 방 있나요? 여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원룸이라는 곳은 처음 봤는데 방 하나에 부엌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에요. 저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시골집 판 돈으로 보증금은 충분했습니다. 직접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모실게요. 근처에요. 원룸은 시장 근처에 있었어요. 4층짜리 건물의 맨 꼭대기였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괜찮아요. 이 정도는. 방을 둘러보니 창문으로 시장이 보였어요. 아침이면 시장 소리가 들리겠다 싶었습니다.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해요. 여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집보다 훨씬 좁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 보였어요. 계약하겠습니다.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오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시골집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서울로 갈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어디로 오시는데요? 저희 집 근처면. 아니, 시장 근처 원룸으로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룸이요? 어머니가 왜? 이제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짐을 싸면서 문득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넘게 쓴 살림살이를 다 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나도 이제 서울 사람 되어 보려고. 전화를 끊고 마당을 둘러봤어요. 내일이면 이사 트럭이 올 텐데 챙겨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님, 담 너머로 순자가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막걸리 한잔 하고 가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네. 원룸의 짐을 다 옮겨놓고 아들에게 시골집 처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어제 계약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누가 어머니 보고 집을 팔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저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면서 대답했어요. 이미 잔금까지 다 받았어. 내일이면 등기도 넘어갈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보니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 파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 창밖을 보니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앉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어미 집 팔아서 빚 갚으려고 했니? 잠시 밖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알아봤다. 네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다 알고 있어.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미쳤니? 이제 난 니들 도울 생각 없어. 밖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무릎 꿇을 시간에 네 빚이나 갚아.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얼마 후 전화가 또 왔어요. 어머니, 저 파산해요. 이러시면 저 정말 끝이에요. 그동안 어미는 현관문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 네 인생에도 그런 문이 하나 생긴 거야. 밤이 깊어가는데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다가 원룸으로 돌아오는데 아들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은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듯 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현관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라. 장 본 거 넣어야 돼.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이러다 감옥 가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어나거라. 여기서 그러지 말고.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다급해서. 장바구니에서 채소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 아들이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열심히 살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어머님, 저희 애기는요? 손주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애기 낳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어머니도 참 독하시네요. 저는 묵묵히 채소를 씻기 시작했어요. 가봐라. 이제 할 말 없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먹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이제 끝이다. 둘이 나가고 난 뒤 작은 원룸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어요. 씻어놓은 채소를 보니 문득 시골 텃밭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창밖에서 시장 상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부터는 저 소리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누군가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계속 소리가 나서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시간에 왜 왔니?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문을 열자 아들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어요. 술 처먹고 이러는 거니?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까 걱정됐어요. 일어나. 옆집에서 다 들린다. 들리면 어때요? 다들 들으라고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용히 해라. 이러려고 왔니? 어머니는 저보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작은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부르세요. 어차피 전거 감옥 가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웃집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불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좀. 그때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얼마 안 가 계단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졌네.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오고 경찰도 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했어요. 아들은 만취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깨진 그릇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구치소로 이송된다는 연락이었어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면회 오실 수 있으신가요? 담당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 가면 볼 수 있나요? 구치소는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구치소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또 그럴 거잖아. 이제 정신 차렸어요. 진짜예요. 담당 형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빚이 더 발견됐다고 해요. 사채까지 써가면서 투자를 했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형사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런 줄 몰랐네. 며느리도 면회를 왔습니다. 저와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알았어요. 니도 모르고 있었던 거니?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전부 대출 서류였어요.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찍었더라고요.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기 혐의도 있어서 최소 3년은 복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에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시위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요즘 세상이 참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가 봅니다. 기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구치소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어요. 담당 형사가 저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아드님이 회사 공금도 썼더군요. 15억 정도.
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교도관이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투자자들 돈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형사가 서류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까지. 전부 실패한 투자였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이야. 네가 감당해야지. 면회실을 나오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사기꾼이다.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뒤에서 욕설이 들려왔어요.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이제 어쩌려고. 전세금도 못 받을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골 살던 곳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려고 집을 팔았다면 지금쯤 저도 피해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친정으로 갈래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다. 네 인생도 있을 텐데. 원룸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혼자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어요. 시장통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시장 소리에 눈을 뜨고 시장통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이것저것 좀 보려고. 시장을 걷다 보니 반찬 가게 앞에 임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이 가게 세는 얼마예요? 가게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하시게요. 시골에서 반찬 만들기는 자신 있어요.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월세를 말해줬어요. 시골집 판돈으로 보증금은 충분했습니다. 계약하시게요. 네, 할게요. 보증금을 내고 가게 열쇠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어요. 할머니, 반찬 뭐 만드실 거예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시골에서 하던 대로 할래요. 장독대는 없었지만 작은 김치통으로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맛있네요. 첫 손님이 칭찬을 하자 가슴이 뿌듯했어요. 시골에서 담그던 방식 그대로예요. 소문이 났는지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반찬은 시골 맛이 나서 좋아요. 저녁 무렵 장사를 정리하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들렀어요. 할머니, 우리 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시죠. 저 같은 늙은이도 되나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실력이 중요하지. 처음으로 제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내일은 뭐 만드실 거예요? 콩나물 무침하고 장아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어요. 할머니, 내일 뵐게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일이 생겼다는 게 실감났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아침 오시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머님, 오늘도 김치가 맛있네요. 박 선생님은 정년퇴직하신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왜 이 나이에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 들어서라도 뭐라도 해야죠. 박 선생님은 매일 반찬을 사가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시장에서의 하루가 덜 외로웠어요. 어머님,
우리 문화센터에서 요리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뭘 시골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때 옆가게 미화 씨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다니까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박 선생님이 문화센터 안내문을 보여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문화센터 수업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많은 수강생이 모였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수강생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법이 뭐예요? 정성이지. 다른 건 없어. 수업이 끝나고 박 선생님이 커피를 건네셨어요. 어머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어요. 처음으로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된장찌개를 가르쳐 볼까? 가게 문을 닫으며 내일 수업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려는데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아들의 빚쟁이들인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김현우 어머님 맞으시죠?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네. 근데 누구신지. 저희는 피해자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옆가게 미화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들은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아드님이 저희 돈 3억을 가져갔습니다. 미화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부를까요? 할머님도 공범 아니신가요? 갑자기 시골집 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무슨 공범인가요? 그때 시장 상인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시나? 남자들은 위협적으로 상인 회장님을 노려봤어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남자들은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신고해 드릴까요? 아니야. 그 사람들 마음도 이해가 돼.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미화 씨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쁜 짓을 했나 봐. 상인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CCTV도 달아야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지 모르니. 그날 저녁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은 비상벨도 설치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에 없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화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이런 것도 견뎌내야지. CCTV 영상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 가게 앞에서 일어난 협박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어머님, 이 사람들 전과도 있네요. 담당 형사가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과라뇨? 불법 채권 추심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어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정서 작성해 주시면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피해자 아닌가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협박은 범죄입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시잖아요. 진정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미화 씨가 경찰서로 왔어요. 할머니, 상인회에서 이거 보내셨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른 가게도 돌아다녔나 봐요. 형사가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구속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협박했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찾았어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상인 회장님이 마중 나오셨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회에서 철제 셔터를 새로 달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하게 장사하세요. 미화 씨가 건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편이 생겼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모범수로 1년 만에 가석방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면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이번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면회 가보시게요. 박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현우 오빠가 나온대요. 알아. 소식 받았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찾아뵈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옆에서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언제 올래? 며느리는 오후에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임신 8개월 차의 큰 배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정리하면서 대답했어요.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많이 반성했대요.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박 선생님이 조용히 가게를 나가셨어요.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며느리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삶을 찾으려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 니도 힘들었지. 며느리가 일어서려는데 제가 김치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애기한테라도 좋은 거 먹어야지. 어머님,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어쩐지 제 모습 같아 보였어요. 잘 살아라.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며느리도, 아들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가 봅니다. 아들이 출소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아들이 찾아올까봐 또 다시 그날처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됐죠. 할머니, 아드님 소식은 들으셨어요? 미화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어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행 간부였던 아들이 택시를 몬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반찬 가게. 제가 가도 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미화 씨가 슬며시 가게를 나갔어요. 돈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택시가 보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사과했니? 네. 매달 월급의 절반을 변제하기로 했어요. 저는 김치통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어머니
언제쯤 저 보실 수 있으세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택시 혹시 미화 씨가 물었지만 저는 모른 척 걸음을 재촉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재료가 떨어져서 시장 반대편 마트에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반찬이 일찍 다 팔렸네요. 미화 씨가 가게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장 보러 가야겠어. 그때 마트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택시 기사 모자를 쓰고 있었죠.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앞을 막았어요. 비켜라. 장 봐야 해. 매일 어머니 가게 앞에서 손님 태우고 있어요.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지 마라. 사람들이 본다.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믿어주세요. 마트를 나오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매일 이럴 거예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택시로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달라진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도 달라져야 할 때인가. 마트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왠지 달라 보였어요. 반찬 가게가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시장 건너편에 새 가게를 하나 더 내기로 했죠. 어머님, 은행에서 대출 상담하러 오셨나요? 은행 직원이 제 통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요. 신용도가 아주 좋으시네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옆 창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걸 보니 이 은행 직원인가 봐요. 여기서 일하는 거니? 네. 택시 그만두고 청원경찰로 취직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대출 받으러 오셨다고요? 응. 가게를 좀 키우려고.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 서류 좀 받으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꼼꼼히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자가 좀 높네요. 다른 상품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일은 정직하게 할게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은행을 나서는데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자식의 울타리가 아닌 저만의 단단한 나무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손녀와 아들, 며느리가 자신들만의 숲을 키워가고 있네요.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처럼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주보고 때로는 등을 돌리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서 있는 가족이니까요.